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쓰는데요. 어때 좀 이게 왜 이래? 이거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유량 전향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밸브가 얼마 닫히고 열리면 포텐셜 커스터머가 어떻게 바뀌고 뉴 커스터머가 바뀌고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아까 그 I/O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뭐 계속 확장하고 다른 사람을 공유하고 하는데 편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모델 확장시키고 하는데 유용하라고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다. 시스리아라는 게 있어서 환경인데 개념적으로는 뭐 똑같죠. 밸브 있고 질량대랑 그래프 나오고 있어 보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사용할 때 사실 여기 핑크빛인데요. 헷갈리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면 좀 더 많은 것도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건 확실히 많습니다. 협업을 하고자 할 때 온라인에 협업을 하고자 할 때 특히 이렇게 유동성이 큰 비즈니스를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류나 계정 공유합니다. 클라우드에 다 올립니다. 그 대신 여기 올린 모든 거는 클라우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를 못 받습니다. 그건 단점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강의록 보시면 이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SIR 그래프하고 똑같은 게 보이시죠? 그 그래프를 여러분이 직접 그리시면 돼요. 제가 왜 이 쓸데없이 에피데믹 모델 폴 인펙셔스 디시즈라는 이 모델의 SIR이니 SIEIR이니 SEIRS라는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이거 참고하십시오. 굉장히 유용한 모델입니다. Susceptible, Infectious, Infected, 그다음에 Covered 이런 모델 말고도 Exposed, 그다음에 그게 피드백이 되느냐, 피드백이 어느 일방향이냐, 요 모델이 실제로 혁신, 확산, 그다음에 제품 수용 등등 그 여러분 교육하시는 분들이 모델링하기가 힘드시다고 생각들 하시죠?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곳들에서 교육 훈련 효과 이런 것들도 모델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근데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SEIRS, SEIR, SIR 이런 모델들은 교육하시는 분들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니까 참고하시고 공부하십시오. 제가 뭐 이게 제 수업이 메인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아직도 이쪽 부분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왔잖아. 그래서 이게 잠깐 말씀드린 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 모델이라 검증도 쉽습니다. 그리고 페어메터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쉬워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사이드 활용해서 시스템 다이나믹스한테 던졌다. 그냥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졸업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어떤 숫자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박사님들이 별도로 이제 그거를 리뷰하시면 되고 모델 자체가 돌아가는 걸 새로 만들려고 하시면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진짜 자살행위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많은 모델을 다 공유한 이유는 그리고 앞으로 그걸 쭉 보여드릴 이유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 이용 예상된 모델 이거 완벽한 형태의 SIR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이거 SIR 모델은 이건 그냥 함부로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박사님 그 공부에 굉장히 유명한 모델. SIR, SEIR, SIRS, SIR, SEIR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수준 변수는 수준 변수, 절약 변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딱 보면 눈에 보여야 돼요.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량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스냅 사진 찍기라고 표현하는데 스냅 사진을 딱 찍어서 선명하게 보이는 건 전혀 없거나 불분명한 건 유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또 한 번 반복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체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형태의 변화의 변수, 수분 변수 이렇게 했고 인프로, 아웃프로로 드러나는데 레퍼런스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델의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시간 단위 아까 잠깐 왜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 인기돼요. 시간 단위를 잘못 셀렉팅하면 좋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델에 컨트롤 T, 컨트롤 U 눌러서 모델이 이상이 없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럼 뭘 시도를 해봐야 되냐면 시간 단위에 대한 부분하고 적분, 알고리즘, 솔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면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아주 디테일한 건데 별거 아닌데 그게 안 돌아가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서.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해서 논문에 나와 있는 걸 모델을 그대로 만들어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델에는 그 말을 한마디도 안 써놔요. 그래서 제가 그 타임 인터벌을 계속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록 교과서에는 써 있습니다만 간과한 거죠. 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가급적이면 룬지프타를 쓰는 게 시간 단위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수식의 의미를 빨리 스냅 사진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라는 하나의 개체수는 태어난 버딩이라는 걸 통해서 정식되죠. 근데 얘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돼요. 그리고 이 버딩, 태어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버딩에 대한 프랙션, 비율입니다. 그렇죠? 프랙션에 의해서 좌우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당 0.1이라는 숫자. 그리고 과거의 버딩, 이 이스트는 직전 이스트에 이 버딩 값을 더한 값만큼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수식은 XT는 이스트의 현재 시간의 개체수는 직전 개체수 더하기 이 버딩의 함수로 나올 거고 이 버딩은 요 이스트, 현재 이스트의 버딩 프랙션을 곱한 값으로 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자원이 한계가 없는 이상 무한대로 이제 정식하는 형태의 양의 피드백 그래프고 그러면 요 그래프가 딱 전형적인 양의 피드백 그래프죠. CLD하고 SFD를 우리 김선권 박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CLD는 분명히 하살표가 대체적으로 인과적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SFD의 하살표는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생각하시죠. 설명. 설명 안에는 인과적 설명도 있고 기초적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설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스토프로 다이어그램의 하살표는 설명을 하는 설명용이다. 그리고 코잘로프 다이어그램의 하살표는 인과적 관계와 설명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그래프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루프가 여러 개 돌고 코잘로프 다이어그램에서 스토프로 다이어그램에서 변수들이 이렇게 막 돌면 아까도 보셨지만 SIR도 자원의 한계이기 때문에 결국에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구수 1, 2 플러스 06 플러스 10명까지 그러니까 최대 인구수죠. 아까 본 케이스에 여기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죠. 자원의 한계 때문에 안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안 늘어나고 딱 정진해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 위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예. 안에 모델에 양의 피드백 큐브가 높으니까 자원의 한계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변수들의 파라미터들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숫자들을 5로 할 거냐, 15로 할 거냐, 20으로 할 거냐. 그러면 하나의 값이 15로 정했을 때 다른 값들은 얼마로 할 거냐. 요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게 처음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모드에 따라서 그래프 형상을 비슷하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렸고 형상이 유지된 다음에 튜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0.01, 0.02 해서 튜닝을 맞춰주면 즉 일종의 이런 거죠. fx 이코로
A1, X1, A1, A2, X2 수축되어 있는 거 요거의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조금씩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거의 비슷하게 튜닝하는 작업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그젝트하게 맞다면 수식이죠. 아까 말한 SIR의 함수식들 완벽했는데 지금 우리는 SIR에 나오는 어떠한 미분 갖고 쓰지 않고도 완벽하게 똑같은 그래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 튜닝을 하는데 이런 갑자기 급격하게 튀는 현상이 생긴다면 중간에 어떤 함수 값의 리미테이션이나 뭔가 적절히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조정 작업을 들어가시게 되는 그렇게 하거나 모델의 경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서 이 바운더리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바운더리 넘었을 거라는 형태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씩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넘어갈 건데 변화의 변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저량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저량을 핸들링하는 건 유량이죠, 그죠? 유량을 어떻게 모델링하냐가 사실 핵심입니다. 유량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유량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그리고 유량은 유량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하면 무겁죠. 유량 하나 가지고 저량과 저량 관계를 다 설명해버리면 그건 너무 무겁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유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럼 항상 옆에 있는 통제변수, 보조변수 이런 게 막 붙어가지고 뭔가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 번에 딱 설명하면 너무 끄이고 별로 없어요. 세상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6가지 변화의 변수를 극단적인 경우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좀 해석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화의 변수의 기본적인 것은 처음에 자기등식, 자기감소, 목표지향적 변화의 변수, 그 다음에 여기에 디폴트의 보조변수 따리가 되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된 좀 화려하고 노멀라이즈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자기등식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전형적인 그래프, 로 그래프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게 가능하죠. 부분적으로는 모델 내에서 부분적으로는 저런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감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처리해야 될 대학 주문량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죠? 백로그. 그죠? 백로그. 주문량 자체가 계속 쌓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얘가 쌓인다고 치면서 앞에는 없어요. 지금. 없다고 치고 주문량이 있다고 하면 얘가 출고를 통해서 얘가 줄어들다는 거예요. 그럼 출고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게 숫자가 여기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드레인이 있는 거고 물품 출하는 그냥 기본적인 드레인이 있는 거고 얘가 있고 없고에 상관은 그냥 드레인이 있는 건데 얘가 있으면 더 많이 눌러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더 많이 눌러줘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주문이 통상적으로 10개씩 주문 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뒤에 백로그가 한 100개 쌓여있어요. 놀고 있으라고 감독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르잖아요. 더 빨리 처리해. 100에서 200개, 뭐 10개, 20개 더 처리하라고 누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소되는 게 이렇게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감소되겠어요? 이렇게 감소되겠죠. 근데 앞에 있는 누르니까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출하에 누를 때 누르는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이 보통 부품 출하에 걸리는 시간. 뭐 여기에는 부품 출하를 컨트롤하는 통제는 시간으로 통제하는 통제. 시간을 빨리 다시 쪼개면 금방 나누게 되죠. 그러면 요 형식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수준 변수에다가 이 기간, 여기 있는 기간, 부품 출하에 걸리는 시간으로 해서 감소량이 정해지는 거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지금 딱 졸리실 때. 마이너스 6이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죠. 적분해서 수식을 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물품수라고 되어 있고 얘 물품수라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음의 필수백 목표에서는 대부분 목표 지향적인 성격으로 해서 이
수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 변화의 변수라는 것은 목표에 벗어나는 오차만큼 즉 이게 올라갔으면 내리려고 그러고 처지성 올리려고 하는 목표를 타겟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하는 변화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오차만큼 수준 변수량을 조정하는 만드는 형태의 수식인데 그게 목표 빼기 수준 그게 차이죠. 그 차이를 언제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조절할 거냐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모든 것들은 조절하는 게 리얼타임으로 딱 조절되면 참 좋겠죠. 시간 지연 제로 여기서 말하는 조절 시간이 1이라는 숫자겠죠. 유리.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여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변화율이 점점 느려지거나 혹은 더 빨라지거나 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기업체에서는 혹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인사 쪽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그 회사 직원 규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잘라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사람체에는 적절한 턴오버 레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가도 문제인 거거든요. 너무 많이 나가도 문제고 적절한 형태의 그 인아웃이 있으면 참 좋은데 서큘레이션인데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별도의 목표를 맞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맞추는데 인사 같은 경우에 바로 되나요? 길거리에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모집 등록해가지고 바로 생산에 투입되나요? 다 타임 인터벌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대한 정보 인터벌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형적인 목표 지향적인 음의 피드백 루프고 음의 피드백 루프에는 시간 지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의 직원 수 그리고 요 현재의 직원 수가 증가하면 이거 없이 현재의 직원 수가 증가하면 뭐 채용 또는 해고해도 되죠. 틀립니까? 어떠세요? 그쵸? 이렇게 하면 음의 피드백이 될지언정 콜레스 오자라고 하는 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게 참 좋은 게 제가 이렇게 격차라는 이야기 자꾸 해드리니까 이 사이에 목표라는 걸 격차라는 걸 둬서 이게 움직이게끔 만드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박사님들이 지금의 포잘로프 다이어그램에서는 사실은 저걸 안 넣어도 되는데 스토프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좀 격차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하면 유량이 생깁니다. 그게 잘 설명도 잘 안 돼 있고 동양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저 차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 사고방식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보는 습격이 강해서 개체 중심으로 안 돼 있고 상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태의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의 지도라는 책 아시죠? 동양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서양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다는 그 사람들의 생각 구조에 보면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변수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은 이제 추가로 나눠드린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포자루프 잘 그리는 방법에도 제가 이 번역을 해드린 자료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미리 설명드리면 현재 직원 수가 늘어나면 채용 또는 해고가 많아진다고 해도 되는데 목표라는 차이의 갭이라는 혹은 목표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 다이나믹성을 더 줘라. 그러면 루프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수가 증가하면 바람직한 직원의 규모와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네.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나면 해고해야 되고 해고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얘가 플러스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는 얘가 플러스 되니까 전체적으로 운의 피드백을 유지할 겁니다. 요 CLD를 SFD 드림 가정을 그대로 보자. 일단은 유량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저량이죠. 얘가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람직한 직원의 규모로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채용 또는 해고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요 시간 지연. 그리고 요 채용 또는 해고를 단순히 플로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재 직원에 대한 역량으로 보는 것 플러스
바람직한 지분의 규모까지 고려해서 변화율 변수를 지정하면 스톡 프로 다이어그램이 아주 시뮬레이션하기 좋은 상태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채용하고 해보는 개념이 그걸 같이 바뀌는 거군요. 네. 샘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인사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럼 채용에다 해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귀찮아서 그냥 한꺼번에 쓴다. 채용도 보고 해고 들어가면 채용도 지분수 넣고 또 해고 들어가고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한 건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한 겁니다. 당연히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틀리죠. 그래서 요것도 파일을 다 드렸습니다. 요 파일도 목표 지향적 변화의 변수라는 그 파일에 들어가 보면 요게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걸 그려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면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따부터는 모두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화의 변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해의 양 같은 케이스인데 공해의 양이 많아지면 얘가 자연 정화력을 누르는데 그냥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해의 양이 많아지면 전화에 걸리는 시간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독립 변수 우리가 레이트가 균일하게 0.1, 0.1, 0.1, 0.1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더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영향을 보조 변수의 영향을 받는 형태로 취해서 중간에 변수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통제하면 그 저량과 유량의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쪽에 있는 이 양의 피조적 분포와 이 음의 피조적 분포가 있는 목표 지향적 원형에 비슷한 건데 그 원형을 스톡 프로 다이어그램에 보면 공의 양이 일단 정화되는 형태로 빠져나가면서 정화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공의 양 자체가 자연 정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연 영향 자체를 얼마만큼 많이 또 고려할 것이냐는 것은 그에 따른 시간, 그러니까 공의 양과 걸리는 시간을 더 추가해주면 아주 디테일하게 바뀌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함수가 있다면 공의 양하고 정화 시간하고 2x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식이 있다면 식을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모를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쓰면 되나요? 공의 양이 많으면 시간이 많고 적게 들리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요건 제가 박사님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변수명에 보면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변수명에 보면 여기에 아까 레벨 변수가 있죠. 그 말고도 보조 변수, 상수, 데이터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타입이 타입도 픽스드 딜레이가 있고 머티리얼 딜레이가 딜레이에 대한 타입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룩값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룩값이라고 있습니다. 룩값을 하면 룩값의 예전 그래프 보면 이런 형태로 이게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케이블 값으로 그러니까 식을 알면 식을 집어넣는 게 제일 좋겠지만 식을 우리가 사회현상에 식을 아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데이터를 측정해 놓은 건 있어요. 그러면 그 측정한 데이터를 x 좌표는 아파에 있는 x 좌표는 끌어오고 x 좌표는 얘는 뜻식으로 수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면
에러가 되겠지. 당연히 되겠지. 지금 당연히. 그래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별도 변수나 상수나 이런 식으로 말고 테이블도 넣을 수 있고 좌표도 넣을 수 있고 등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도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자연현상에서는 이런 특징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수님 지금 좌표를 집어넣고요.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래야 엑셀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리그레이션 하면 방식으로 리그레이션 하면 되긴 되겠지만 이게 뒷부분에 가서 틀리면 이거 뒤에 만들어 놓고 열심히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박스 생긴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입력을 하게 되고 그래프에 따라서 입력 변수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는 아까 있었죠, 그죠? 사람들이 만나는 그 비율하고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만나는 횟수와 관계가 서로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곱했습니다. 곱했는데 꼭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곱하는 방식이에요. 상호전적인 경우에는 상호전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할 때는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처럼 이게 위를 우리가 곱했죠? 곱했어요. 이 말은 혁신 수용 비율과 만나는 횟수가 서로 의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존적이라는 이야기를 표명합니다. 왜 그런지 따지지 마시고 그건 SIR 모델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개념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경우에는 곱하고요. 상호 독립적이니까 곱하면 안 되겠죠. 상호 독립적이니까 그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요인이 동시에 수준 변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때 요인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독립적이면 다하고 의존적이면 서로 곱해라. 그게 일반적인 형태의 모델링 방법입니다. 질문? 네. 그 곱할 때는 당연히 가중치가 서로 없을 거고요. 그 설명량이 두개 변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합한다고 하면 또 이거는 뭐 평균치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건지. 매번 케이스를 어떻게 제가 정답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수식에 넣을 때 만약에 모델로 A 두개 있으면 A 곱하기 0.3을 B 0.7을 그렇죠. 그건 제 말씀은 그 모델을 결정하는 문제고 그리고 결과 입력한 값을 가지고 나중에 중간 모델과 맞춰서 피팅하는 되는 문제지 그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완벽하게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현상에 완벽한 수식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다양한 원인이 독립적이 세상에 독립적인 건 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변수가 독립 변수예요? 독립 변수가 있나요? 독립 변수가 있나요? 없어요. 독립 변수라는 건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시스템 내에서 조작적 정의라는 독립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독립 변수라고 통제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독립 변수를 두고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가정들을 해서 시킨 것이 모델링이니까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모델러가 그 0.1을 설지 0.1을 설지에 대해서 답을 알려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합하게 되면 그게 대한 웨이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모델러가 취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요까지만 설명드리자고요. 복합 요인이 이제 이렇게 학원수에 들어가고 여기는 뭘 추가를 하냐면 채용 또는 해고에다가 퇴직률을 고려하는 거예요. 퇴직률을 일단은 퇴직률에 의해서 빠져나갈 텐데 퇴직에 의해서 빠져나갈 텐데 퇴직은 평균 퇴직률이라는 걸로 수치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스무딩이
스무딩이라고 하죠. 평화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무딩. 제가 박사님들한테 첫 번째 파일을 나눠드린 게 있죠. 그 스터만의 비즈니스 다이나믹스 제가 번역한 거 나눠드렸죠. 보드 파일.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섭섭해요. 정말 열심히 이 번역한 고유 콘텐츠를 그냥 무상으로 막 드렸는데 이게 관심이 없으시면 거기에 보면 평화라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은 다양한 모델링 기법이 있어서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다도 몰라야죠. 어떤 현상들을 나타날 때 그거를 평균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률이라는 게 일정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입력하면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어요? 모델로서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죠? 모델을 예측하고 할 때는 그 평균이라는 개념으로 스무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예측하거나 미래를 설계하는 거지 리얼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좋은 모델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정보에 대한 처리를 그러니까 일종의 에러를 제거해버리고 평탄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스무딩이 들어가는 건데 많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할 수도 있고 모델로서 좋은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평탄화시키면 특이 현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없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델로서의 미래 설계할 때는 좋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킬링은 좋은 결과, 아니, 어떻게 보면 괜찮은 나이스한 멋있는 평준화되는 미래는 예측하지만 진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미래는 예측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미래를 설계 못한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인공지능은 최저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에러 펑션을 가정해서 에러 데이터를 킬링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튀는 놈을 다 없애버려요. 모든 걸 다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결과는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현상들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같이 이상한 짓 하는 거를 다 죽여버려요.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인간이 하는 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능력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게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능력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여튼 그 개념 비슷하게 퇴직률이 왔다 갔다 하라도 이렇게 모델링하면 안 되니 평균 퇴직률을 모델링하고 여기에는 사실 아까 해고 시간도 들어가고 아까 적정한 목표도 들어가고 하는데다 중간적으로 이 퇴직률까지 고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퇴직률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그 많이 고용 또는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퇴직률이 고용하고 이 해고의 독립적일까 아닐까? 평균 퇴직률이 독립적일까요? 종속적일까요? 독립적일 수도 있고 종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독립적이라고 본 거예요. 독립적이라고. 그건 모델러가 정하는 겁니다. 요새 스무딩 하면서 모델러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좋은 모델은 그런 걸 감각적으로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요거를 독립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종속적으로 처리해서 내가 핸들링이 편하게 해서 나중에 한번 봐야 될지를 금방 만들어요. 사실 이거를 그냥 인풋으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중간에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뭘 만들었을까요? 퇴직률을 그냥 바로 넣어도 됩니다. 그죠? 굳이 평균 퇴직률을 평안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통제 변수로서 나중에 목표 변수 비슷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델러가 나중에 일단 숨겨놨다가 나중에 요거를 바꿨을 때 전체 센시티가 없어지면 뭐 버린다든지 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 예를 들어서 모델러가 평균 퇴직률을 핸들링할 수 있으면 이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감각적으로 있는 이런 형태의 모델링이 이제 앞단에 있는 건 러프하잖아요. 일단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 잘 돌아갔어. 그럼 추가로 하나 더 넣자. 추가로 하나 더 넣으면서 건축을 한번 해볼까? 독립으로 할까? 통제로 할까? 이렇게 에딩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좀 직전에 있는 요거 목표 지향적 변화의 변수 그 모델에다가 요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은 처음에 하나를 해두고 CLD에서 SFD를 하나 해놓고 러프하게 한 다음에 일단은 돌려서 대충의 수식 형성과 스무딩 전혀 없이 한 다음에 러프하게 레퍼런스 모드하고 비슷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아까 우리 그 IO 오브젝트 만든 것처럼 튜닝을 해. 튜닝을 하고 난 다음에 튜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뮬레이터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 이거 설계하세요라고 내가 그거 들고 있으면 뭐예요? 남한테 줘서 이걸 시뮬레이터로 쓰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시뮬레이터로 쓸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중에 대중률을 더 넣을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평균 대중률 형태로 스무딩을 할 수도 있고 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더 어드밴스 된 거는 추가로 대중률도 보유하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변화율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브가 나타나는 것은 뭐 어쨌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동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주요 요인과 보완 요인을 분리해보는 것이 유용하다는 건데 뭐 꼭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퇴직률 자체가 혹시 얘한테 영향을 줄지도 몰라. 그렇죠? 종속적이죠. 얘는 예전엔 독립적이었는데 얘가 줄지도 몰라. 영향이 있을지도 몰라고 종속적인 영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해되십니까? 평균 퇴직률이 고용과 해고에 영향을 줄지도 몰라. 그 웨이팅을 0에서 1 사이로 한번 처리해보지. 아주 퇴직률이 많을 때는 영향률이 0.8이었는데 퇴직률이 낮을 때는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0.4 정도 되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 0.1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다시 추가적으로 스무딩에 헤딩을 해서 다시 추가적인 조절 변수로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변화의 변수 모델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화의 변수를 어떻게 모델링하냐가 사실은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절약 변수는 누가 봐도 딱 눈에 보이니까. 그럼 유량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유량은 단독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무겁다.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변수들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보조 변수에는 일단 증가하는 변수도 있고 감소하는 변수도 있고 목표를 두는 경우도 있고 시간 지연을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스무딩도 있고 종속이냐 공립이냐 이렇게 서로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갑자기 강의하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모델이 복잡해졌습니다만 결과는 똑같지만 하지만 그 다양하게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어머나. 네. 왜 없죠?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만 열어보시면 되거든요. 아, 내가 위에 아닌데 위에 거
중에서 수업용 강의록 5장 변화의 변수 모델링 폴더까지 쭉 가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드렸죠. 혹시 변화의 변수 모델링이라는 G 파일이나 폴더 있으세요? 변화의 네, 그거를 풀어서 저도 내년도 강의할 때 나 죽었다. 다 써봐. 네, 감사합니다. 제 500번 예, 아니 어쨌든 써야 되는데 복수가 네 없어졌네요. 아무도 없어. 네. 파일 크기는 2,400이 있는데 안에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버전을 바꾸면서 생기는 아주 저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연산이 같은데 수정해서 살려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앞에 건 뜨는데 밖에 뜨고 그럼 이 방식은 아까 5.5로 다시 깔아서 다시 불러들여서 그거를 그건 또 제가 안 하는 그랬죠. 자, 이거 하나 알아들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스케치잖아요, 스케치 상태인데, 뷰에 에드 텍스트가 있어요. 아까 했던 모델 에드 텍스트를 누르면 이게 텍스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잘 하시는 분은 저게 이제 여기 화면 내에 좌표 들어가 있고 안에 박스의 크기 뭐 변수 이거를 마치 혹시 오토캐드 쓰신 분은 이게 뭔지 잘 아시는데 이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림 자체를. 그리고 그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변수의 그 함수와 초기값 그다음에 유닛이 딱 다 나와 있죠. 나중에 논문 쓸 때 저거를 이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논문에다가. 저는 그걸로만 합니다. 안 해주는 논문들이 있는데 논문 제시할 때 저걸 또 일일이 본인이 실수가 없으니까 테이블화된 걸 카페 페이스트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 있죠. 이 뷰의 에드 텍스트를 아까 나온 결과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바로 쓰실 수 있는데 엑셀 데이터도 나옵니다. 여기 비숙련자의 왼쪽에 보면 엑셀 데이터 이 클릭하시면 엑셀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엑셀 데이터를 갖다 붙이면 엑셀 데이터가 나오고 그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엑셀 데이터도 익스포트도 되고 임포트도 되고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 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기능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안 되니까 에드 텍스트에 대한 요구만 설명 안 드려서 그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게임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셋, 여섯, 일곱, 이렇게 전향수. 그러니까 요 일곱. 일어나시죠. 이렇게. 이렇게. 김 박사님, 예. 나오세요. 무슨 이게 뭐라 하는 거 아니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애들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세요. 아니, 나머지 분들도 해드릴게요. 반장님, 저희는 아닙니다. 제 뭐예요? 기다리기. 기다리기. 기다리세요. 7분씩.
네,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나중에 저도 사실은 요번 수업에 처음 도입하는 거라 서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플라워볼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주세요. 플라워볼을 이렇게 다 잡으세요, 한 손으로. 자, 손을 잡으신 거를 플라워볼을 손가락 하나를 내서 이렇게 거치세요. 네, 들지 마시고, 잡지 마시고. 자, 적당한 높이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너무 높으시면 좀 불리하시고. 여기 올라가요, 지금. 여기 올라가요. 리슨. 7분이 이제부터 이 훌라후프를 땅에다가 내려놓으시는데요. 땅에다. 뭐,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뛰면 떨어진 분은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세 팀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손 떨어지면 사수하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내리고 있어요. 손가락 떨어지면 다시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런 거 손하면 안 됩니다. 정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하세요. 정보 있으면 안 돼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공개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손가락 떨어지시는 분 없으세요? 이건 불가능한 건데.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상대방을 봐야지 자기 일단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자기 이게 원춤하면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공개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살짝만 있어. 살짝만 떨어져 떨어진 거예요. 뭘 아니냐. 다 사기예요 저거. 자 한번 와보세요 이쪽으로. 됐다고 할게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7번. 만능님. 만능 이거 절대 안 들어가요. 자, 손가락은 이렇게 거치고 자, 내립니다. 자, 내리세요. 여기 옆에 사람만 아래 떨어졌죠? 그럼 다시 해요. 대필 떨어주세요. 자, 수평으로 시작. 내려가요. 옆에다 앉았다가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플라우프를 꼭 허리에만 대라는 건 아니에요. 플라우프를 손에 그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박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안 떨어졌다고 우기면서 땅바닥에 내리셨는데 실제로 센싱을 하면 다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거겠죠. 이게 안 떨어질 게임이면 제가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보통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K12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K12 프로그램에다 이걸 하면 보통 이게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들려요. 쫓아가다가 물은 들리고 막 날아다니고 이게 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내리고자 하는 이 의도를 하는데 중간에는 그걸 밸런싱 한다고 맞춘다고 하다가 이게 들어버리는 형태로 그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박사님이 잘하신 거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제가 직접 5명하고 있을 때도 이걸 성공을 못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성공을 못하는 거로 이해하시고 왜 성공을 못할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실제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센싱하면 제가 옆에서 때려보면 성공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인다. 어느 분이세요? 또 사람 수를 죽이는 잠깐 자, 둘이서 합니다. 일단 한 분 누구셔야 돼요? 3명. 내립니다. 시작. 인원수를 줄이면 확실히 빨리 그리고 오차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플라우프의 무게를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무게를 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래 취지는 아닌데 물리학적으로는 무게를 늘리면 아무래도 중량감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들릴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중량이 아주 독립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7명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7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5명, 4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게임을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 되면 죽이는 겁니다. 4명을 죽이는 방법. 또 하나는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순서대로 한 사람만 내리고 나머지는 죽어요. tit-for-tat.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tit-for-tat이라고.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반응한 거를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tit-for-tat, tit-for-tat, tit-for-tat. 7명이 tit-for-tat, tit-for-tat, tit-for-tat을 하면 순서를 지켜서 tit-for-tat. 중간에 어떤 놈이 개입하면 안 돼요. 범인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tit-for-tat. 근데 베리언스가 크면 안 되겠죠. 굉장히 조금씩. 그럼 이 말은 7명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훈련하고 통제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그건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은 아니고 tit-for-tat은 tit-for-tat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교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누가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정보가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터넷 시대에 모바일 시대에 정보가 교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정보가 잘 교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생각했던 방법인데 완팀이에요, 완팀.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대한민국은 4시씩 끄고 완팀으로 움직이면 이게 싱크로나이즈예요. 틱포테 자 1mm 또 틱포테 1mm 이거 내려가는데 몇 년 걸릴까요? 방법은 좋은 방법이나 사실은 소용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 훈련을 통해서
배젓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 하나 둘 셋 동시에 쫙 내려가는 방법. 완벽한 형태의 모션을 통해 완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죠? 맞나요? 훈련하는 방법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요? 돈이 드는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이 제일 필요할까요? 플러스를 말랑말랑하게. 그 말은 이제 이 점착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촉 면적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말랑말랑하게 안 해도 좋은데 이 문제는 시스템을 건드려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건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시장의 플레이어면 시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 우리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F 케이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 웃기지만 과거 시장은 난 몰라. 난 새로운 시장으로 갈 거야. 다 따라와. F 쫙. 그 다음에 끝. 전 세계를 한 방에 그냥 보낸 멋있는. 근데 쉽지는 않은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이게 말씀하신 지금 박강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무게를 바꾼다든지 말랑말랑하게 한다든지 하는 건 시스템적 그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구조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티포텟은 통제주의자입니다. 옆에서 같이 하면 자 1mm 이제 으쌰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꺼번에 내리는 거를 훈련을 고도로 하는 거라고 해요. 그것도 완벽한 통제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학습주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용어를 붙일 수 있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에 나올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보기 위해서입니다. 4시 15분까지 일단 하시고요. 쉬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죠? 네. 서로의 룰을 따르는 시스템 너무나 간단하죠. 워낙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룰을 따르고 우리는 아침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세우진 않아도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어 해가지고 하는 동작을 딱 마시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들 입장에서 보면 펌의 피드백 루프가 돌고 있는 거죠. 물에 물 높이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절량 변수입니다. 컵에 물이 쭉 올라가니까 절량이 있죠. 그 물을 붓는 행위 자체가 포트에서 포링 하는 거죠. 그 해는 물을 붓는 행위에 의해서 물이 이제 유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붓지는 않겠죠. 눈이 이 퍼셉션을 할 겁니다. 레벨을. 그렇죠. 레벨을 퍼셉션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높이를 딱히 정해놓지 않다 하더라도 대략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물 높이 정도에서 높이를 정해낸다고 치잖아요. 물이 아내가 뭐 5mm 따라다가 20mm 따라다가 모자라 한 번 더 먹으면 되고 뭐 이러면 되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목표라고 갔을 때 이 시스템을 구성하면 음의 피드백 루프가 되고 음의 피드백 루프가 목표가 있는 음의 피드백 루프는 아까 좀 전에 목표 지향에 따른 음의 피드백 루프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수식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 시간에 물의 높이는 직전 시간의 물의 높이에다가 포어링 마터 일 거고요. 맨 처음에는 어쨌든 이거는 제로죠. 그리고 포어링 마터는 이걸 막 부을 수도 없으니까 목표와 현재의 내가 인식한 목표의 차이에 따라서 물을 붓긴 붓는데 최대량 그렇다고 크게 부을 수 없으니까 적절히 양을 조절하는 거니까 50하고 격차 난 값만큼의 이제 최소값을 선택해서 부을 수 있도록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물의 붓는 양. 그리고 물높이가 원하는 물높이는 100m를 했고 그 다음에 물높이에 대한 인식은 일단은 물높이를 인식하는데 타임 딜레이가 있나요? 없다고 보자. 없죠. 뭐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해요. 일단은 no day in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정보에 대한 딜레이가 없다고 했을 때 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모 그래프가 1985년도에 만든 논문이죠. 그래서 요거만 한 게 아니라 뒤에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물질이 흐르고요. 여기는 정보가 흐릅니다. 그렇죠? 맞나요? 여기는 물질이 흐르고요. 여기는 정보가 흐릅니다. 물질 흐름, 정보 흐름, 여기는 가치는 없습니다. 만약에 물 높이가 어떤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여기다가 가치를 전하는 전압 함수만 이야기하면 표현하면 되겠죠. 추가로 어떤 가치고 물질이 흐르는 것을 표현하는 함수를 이제 저희 벤심에서는 딜레이라는 함수로 사용합니다. 알아두십시오. 물질 흐름이 지연되는 것을 표현하는 함수는 딜레이 함수고 물질이 흐름 자체가 지연이 될 뿐이지 총량이 변화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늦게 가는데 10이 가는데 한 5초 뒤에 간다. 10초 뒤에 간다. 그 다음에 정보는 스무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지연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얘는 총량이 바뀌어요. 정보의 지연을 일정한 기간에 투입된 정보의 평균값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양은 안 바뀌고 딜레이가 되는 거고요. 정보는 직전에 있는 정보와 현재 정보의 평균값으로 양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연됐을 때. 정보 자체가 시간, 물질 정보처럼 뒤에 완벽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평균화되어 있는 정보가 들어와서 정보 손실이 있다. 그거는 스무드 함수로 처리하고 정보 손실이 어쨌든 어떤 손실, 원값의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딜레이라는 함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게 딜레이 함수, 똑같은 지연 함수인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손실이 있고 손실이 없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따르는데 물 높이를 인식하는데 1초가 걸렸다고 칩시다. 물 높이를 인식하는데 어떻게 됐든 뭐 우리가 꼭 물을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저기 있는 거로 원격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다 스마트 환경에서 원격 조정 가능하니까 그게 물리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보 처리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인식이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그죠? 인식이니까 정보 자체 흐름에 지연이 있어요. 그러면 1초가 지연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높이가 더 올라가겠죠? 생각해보세요. 100ml를 부어야 되는데 그때 써야 되는데 1초 뒤에 인식 됐어 하고 딱 끊어버리니까 이미 물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액션이 된 거예요. 음의 피드백 루프에 시간 지연이 있으면 무슨 결과 나타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오버액션이 있었어요. 오버액션을 30ml를 더 붓는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약하게는 127.6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1초의 시간 지연이 있을 경우에 이 30ml에 대한 오버액션을 하는데 이제 1초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30ml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음의 피드백에 시간 지연이 있을 때 오버액션이 있다고 했으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어 커렉터의 세 번째 모델은 이거입니다. 두 사람이 물을 붓는 거예요. 협동해서. 회사에서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나눠서 하나의 목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물을 더 붓기보다는 목표를 우리가 맞추는 게 이제 이 모델의 핵심이니까 물을 더 부으면 다시 퍼내는 행위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물질의 흐름이고 여기는 정보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 모델은 너무나 간단해서 그냥 확장만 하면 됩니다. 똑같이. A, B 두 사람 중 B는 컴의 물높이 인식의 1초의 시간 지연, A는 시간 지연이 없을 경우에는
한 20mm 정도의 오버슈팅이 생기고, 그럼 야 오버슈팅 됐어, 물 다시 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100이니까. 다시 퍼냅니다. 또 많이 퍼내요. 그렇겠죠? 야 많이 퍼내서 다시 집어넣어, 또 집어넣고, 요걸 좀 반복합니다. 자, 요 짧은 시간 내에 바이브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근데 초반에 약간의 오버슈팅을 보일 뿐 일단 빨리 의사결정이 끝나네요. 목표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A는 시간 제한이 없고 B는 시간 제한이 단 1초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델이 있으니까 하나씩 늘려보는 거죠. 둘 다 있는 경우는 이런 목표는 달성합니다. 목표는 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 대략 보면 이게 조금씩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죠. 100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약 50초 정도가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냥 또한 혼자서 물 부어도 3초 걸려요. 그리고 그냥 물 부어도 이렇게 리얼타임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한 1초인가에 물을 그냥 물 붓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1초에서 50초나 되는 많이 지연돼요. 아까 왜 이 말씀 드린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왜 플러프 게임을 했어요? T4텟에 대한 정보가 바로바로 전달이 되면 빨리 되겠죠. 근데 그게 전달이 될까요? 끊어지니까. 그나마 전달이 되면 내려가죠. 근데 보통 정보 전달에서 지금 눈치 게임 보셨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내릴까 안 내릴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옆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보를 다 봤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정보를 안 봤어요. 앞에 있는 정보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리게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내리면 저쪽이 그게 반응해서 더 올리게 됩니다. 뭘 더 해볼까요? 두 사람이 모두 1초의 시간 지연이 있고, 이제 정보의 지연뿐만 아니라 물질 지연이 있는 거예요. 물을 따르는데 0.1초의 시간 지연이 있는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둘이 벽사를 잡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먹을 미루든가 아니면 떠날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거는 시뮬레이터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멱살 잡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시스템 자체에서 1초하고 0.1초는 사실 큰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따르는데 혼자서 그냥 완벽하게 따르는 아이디어 시스템에서 1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걸 사실 시간 제한 1초, 그 다음에 물질 제한 0.1초라는 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큰 파라미터 변화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큰 파라미터를 좀 조작한데 과장해서 보여드리려고. 근데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100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두 사람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제 모델을 가지고 확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델 다 드렸으니까 거기다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C, 똑같이 복사해 D, 그리고 난 다음에 0.1초가 아니라 0.1초, 0.01초 계속 낮춰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해보십시오. 여기 카피 앤 페이스트도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복사할 거냐, 예, 복사하십시오. 복사하면 꼭 뒤에 보면 0이라는 숫자가 따라 붙습니다. 똑같은 변수를 쓸 수가 없거든요. 실제 다이내믹에서. 그래서 변수를 지가 알아 바꿉니다. 그럼 또 거기다가 집어넣고 해가지고
한 5-6명. 우리가 보통 소규모 그룹을 몇 명 정도 하나요? 5명 정도? 5명 정도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파라미터는 1과 0.1은 굉장히 큰 파라미터입니다. 조금 주의해서 해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교수님 컨셉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추다 보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일을 그는 다시 하는 거예요. 불 때는 커낸다고 했잖아요. 끊는다고 해요. 잠시 보셨나? 계속 왜 생각하고 잠시 5분을 빠지는 거예요. 커낼 수 있다는 조건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람 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5명에 대한 모델이라고 봤을 때는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건 상상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걸 그나마 시스템이 되게끔 하는 것은 5명에서 1명씩 제거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 마지막에 한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럼 나머지 4사람은 바보 되는 거지만, 종종 리더들 중에 답답해가지고 혼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리더는 전부 다 병신처럼 만들고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건 다른 모델이겠지만, 어쨌든 이상의 해결 방법은 약간의 이 정보 차이에서도 목표를 되게 순탄하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는 통제형 방식을 하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그 지금까지의 모델인데, 지금은 지 마음대로 퍼내고, 액션 리미트가 민이라는 50이라는 전체 시스템 내 50개에 대한 얼라운스를 줬잖아요. 목표가 100이었고 민가 150, 엄청난 얼라운스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 회사에서 50을 주나요? 어떤 프로젝트 때 그렇게는 안 주죠. 개인에서 할당되어 있는 로케이션이라는 건 리미테이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통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모델링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팀장이 야 웃기지 말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액션 리미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액션 리미터를 물을 조금씩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과가 아까 그 상태, 그 직전의 상태에서 물을 따르는 행위 자체를 10분의 1로 하는 형태로 여기 모델링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두 사람이 물을 퍼냈다 어쨌다 하는데 50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긴 하지만 여기 지금 한 몇 초 걸려요. 최소한 그보다 이게 더 나았죠. 그리고 이거보다 또 나을까요? 아니면 이게 나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저는 A가 좋다고 썼어요, 책에.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제가 A가 좋다고 써놨어요. 책 좀 읽어보세요. 사실은 좋아 보입니다. 결과가 빨리 나온 듯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문이 닫히는 것, 마치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문이 쫙 닫히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숨어있는 리바운스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제 책엔 그렇게 썼습니다. 잘못했네, 야 수정해. 잘못했네, 수정해. 잘못했네, 수정해. 하는 익스피리언스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책에다 그랬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좋고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다. 제 주장일 뿐이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훈련이 잘 된 팀들이에요. 완벽한 통제, 완벽한 훈련. 그래서 제가 이거 내릴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마지막 제안이 이겁니다. 근데 그거
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번 환경을 그렇게 완벽한 형태로 환경이 주어지게 교육시킬 수 있나요? 환경이 계속 바뀔 텐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은 타이즈 부담이 기업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시간 지연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를 수용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리더의 관점으로 바꿔볼게요. 리더가 이렇게 튀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음의 피드백 루프라면 리더 입장에는 내비둬야 돼요. 튀어 오를 때 이때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튀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동의하시던데. 저는 이 그래프가 이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델적으로는 저런 모델이 통제하면 목표에는 확실히 조금 시간이 들어지지만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의 피드백의 시간 지연이 있을 경우에 행위의 제약은 시스템의 요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시스템 요동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된다? 통제. 잠깐! 점 스톱! 이제부터 내 말 들어. 자,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철저하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확보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 조금 천천히 가자. right? 이해되시죠? 너무 요동이 심하고 그러면 그때 리더는 개입해서 올 수도 그 다음에 해나가자. 그래서 준 리더가 되는 거지. 리더가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개입하는 건 좋은 리더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행위 제약도 나중에 너무 많아지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행위 제약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드리고 꼭 까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여러분 드린 거 심심하실 때 가지고 보세요.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자, 돌립니다. 괜찮아 보이죠? 다시요. 양. 최종량. 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거 괜히 샀어요. 야, 괜히 샀어요.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액션 리미트를 0.5, 0.6, 1.0까지는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굿. 근데 이게 1.3, 2.0이 되면 시뮬레이터 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바이러스. 저는 이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임 스텝이 펜마스인데 처음에 다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더 이상 못 찾고 저는 심리적 요인을 안 넣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없는 결과가 나타나서 근데 되게 깜짝 놀랐던 거 제가 한번 상담상 올렸는데 2로 올려놨으니까 2 이상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빨라지고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위에 올려놓으면 내가 한 행위보다 더 많은 행위의 억지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된 걸 다 더하니까 또 억지가 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이제 사실은
깨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파라미터를 잘 조절을 못하는데 깨진 건데, 근데 해석을 해보면 재밌게도 행위 취향이 너무 오래되면 바이러스가 생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거는 제가 그냥 상상한 겁니다. 모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액션 리밋을 걸어놓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액션 리밋을 과하게 집어넣은 결과에서 나타나는 부유적입니다. 이게 잘못된 결과인데,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결과인데, 은유적으로, 배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뒤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겨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지만 그냥 재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도한 액션 제한은 오히려 원래 있는 액션을 역으로 만들어서 뒤에 시스템 교란을 생기게 하더라. 수학적으로는 그렇다. 근데 그게 현실 세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을 공유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에 다시.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까지 마이크도 안 끄고 제가 했어요? 네. 말씀을 이렇게 교육이 됩니다. 물을 따르는 물 무기 자체를 양을 적게 액션 리미트를 바꾸게 되면 얘가 액션 리미트만큼의 행위에 의해서 제한받고 물을 적게 붓는다. 물을 많이 지 마음대로 붓다고 했는데 여기는 50까지 붓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주죠. 아니죠. 물의 양을 물의 물질이니까 물의 양을 50이라는 물을